안녕하세요. 경상대학교 박종철입니다. 예, 오늘 설명할 내용은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좌초 위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어떠한 상황이고 또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가 재설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중국이 상당히 많은 역사 자료들이 발굴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중국 자료만이 아니라 러시아 자료나 소련 자료나 뭐 미국 또 동유럽 자료들이 그 당시에는 중국어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상당히 이 번역 같은 게 잘 돼 있기 때문에요. 북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한 지난 15년 정도 북중 국경 한 1450km 정도 또 북러 국경을 쭉 다니면서요. 시계열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좀 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가, 평양이라든가 내부는 아니지만은 이 국경이 하나의 지표로서 북한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또 지난 이제 보수 정권에서 보면은 한국 언론에서 굉장히 이제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나라처럼 묘사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학자들과 좀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이들은 주로 역동적인 북한의 변화상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북한을 다녀오면 이제 친구들이니까 이제 사진도 보내주고 하는데, 참 북한은 많이 변화하는데 우리 한국은 변화하지 않는 점이 상당히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점이 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에는 중국에서요 참 많은 북한 학자들도 방문을 하고 또 중국을 경유해가지고 북한 학자들을 좀 만나는 게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에 2017년, 18년, 19년 이때는 좀 북한 학자들과 대화를 좀 많이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미국, 뭐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등에 방문을 해가지고 관련 학자들과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금 묶어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자초 이기가 어디에서 원인이 왔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6월 달에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 총참모부가 대적관계로 전환을 한다는 것을 현재 보류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대적관계로 갈지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갈지 이 기로에 서 있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한반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2020년 8월에 북한이 외부 지원을 거부한다고 했는데 왜 거부하고 있는가? 거꾸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또 남북 기본 합의서, 그 이후에 뭐 6.15 선언이라든가 또는 또 14 선언이라든가, 또 최근에는요 또 4.27 판문점 선언, 또 9.19 평양선언 등 남북은요 정말로 많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상 합의가 있으면 고위급 합의가 있고, 또 고위급 회담이 있으면 그 이후에 실무자들이 만나가지고 정말 많은 합의를 했는데 불이행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잘못은 남북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가장 큰 상관자인 미국이 불이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남북이 더 이상 뭐 새로운 것을 발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은 합의와 불이행이 반복이 됐습니다.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요, 최근에 밥 우드워드의 책, 레이지, 분노라는 책을 보거나, 또 볼턴의 회고록, 또 이제 미국의 장군들이 쓴 뭐 트럼프와 장군들, 이런 책을 보면요, 2017년도는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있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이 당시에는 뭐 최근에 우드워드의 책에서 나온 것처럼 미국은 80여 개의 핵을 갖다가 북한에 투하를 하려는 훈련 준비도 했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매일 성당에서 한반도 북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회고록에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2017년 하반기 상황은요,
미국 쪽에서 한국의 군사 주권이 없기 때문에 단독으로 선제 타격을 한다 이런 주장을 했고, 또 선제 타격을 하면은 이거 한반도는 전쟁에 쌓인다는 것을 미국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우리 정부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준비를 했지만은요.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돌파를 위해서 평창 올림픽에 북측의 이 지도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김여정이나 김영철 위원장 등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됐고 2018년 평창 올림픽부터 2019년 2월 이 하노이 결렬까지는요 남북이 굉장히 많이 만났고 남북미 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가 평화의 분위기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같은 경우에는요, 남북도로철도 현대화 착공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도로 연결을 위한 이 그 조사 활동에 대해서 그 당시에 한미 워킹 그룹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뭐 이렇게 유엔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 측에서 특히나 이제 시민단체라든가 민간단체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미 워킹그룹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 좀 약간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인 2019년 1월에 타미플루를 갖다가 우리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협력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긍정적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타미플루 지원의 이유는 일단은 이제 평화 분위기 속에서의 그 남북 정상회담과 또 그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려는 목적이라든가 또 하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보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화를 해라. 근데 대화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좀 쉬운 게 의약품 지원이라든가 어린이 용품 지원 이런 인도주의적인 협력입니다. 이러한 유엔 결의안에 충실해가지고 의약품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인도주의적 지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특별히 거론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타미플루를 실은 이 차량이 트럭이 이 그 DMZ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 언론에 상당히 유엔사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도 잘 알다시피 유엔사라는 것은 유엔하고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조직이고 유엔사의 이제 주요 역할은 한국 전쟁 이후에 특히나 한국이 북진 통일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계속 무력 통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국의 군대를 통제하려는 것도 하나의 큰 역할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국토 완정론이라고 해가지고 호시탐탐 무력으로 남침을 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중국인민지원군도 똑같이 그 DMZ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사의 이러한 남북 이 충돌 방지, 또 정전협정의 준수, 또 한국군이라든가 북한군의 활동을 감시하는 역할을 넘어가지고 민간이 지원하는 또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의약품 지원을 반대를 하면서 한국인의 아주 많은 그 비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 달 뒤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5월에는 남측이 갑자기 쌀 지원 5만 톤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상당히 북측에서 불쾌한 반응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그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북측 학자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한국 언론을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이제 그 조선사회과학원이나 김일성 대학 등에서 사람을 지방에 보내가지고 식량 상황을 자기들이 일부 조사를 했는데 굶는 사람은 없는데 뭐 북한이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굶는 사람은 없는데 한국에서는 북한이 대거 굶는 것처럼 나와서 상당히 한국 정부의 불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그 쌀 지원 5만 톤의 근거가 된 WFP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이죠. 세계 식량 프로그램의 이 활동가가 발표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들은 영유아라든가 임산부를 지원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단체지 통계 단체도 아닌데 자기들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한국 정부가 쌀 지원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 참 난감하다. 특히나 자기들은 지난 7, 8년간은 북한의 협동 농장 등 이 식량을 생산하는 농장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게 우리가 자기들이 정밀한 통계를 내는 기관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쌀주업 문제로 해가지고 북측이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남북이 주로 합의한 것은 4.27 9.29를 통해 가지고 4대 합의사항, 즉 개성공단 재개,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재개, 또 산림협력, 도로철도 현대화 연결 등 기타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만은요, 이러한 문제들, 본질적인 남북 그 합의사항을 공식적인 것을 제외하고 민간단체라든가 국제구호단체가 해야 할 쌀주업 문제를 왜 정부가 하느냐. 그러면서 지난 20, 30년간 남북관계의 이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한국 정부는 본질적이지 않은, 먹어버리면 끝나는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면서 본질적인 것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학자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학자라는 게 정책 그룹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다 믿을 만한 말은 아니지만요, 나중에 현재까지 오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그 당시에 설명을 해줬던 이 북한 측 학자들의 말이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10월 달에 평양에서 평양 월드컵 예선이 있었는데, 남측에서 이것을 개별 관광의 기회로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것도 불발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일부 한국의 관료들이 이 방송 기자재가 북측에 가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아니냐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은 방송 기자재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 방송 취재차 가는 그 기자들은요, 유엔 안보리에다가 이런 걸 질문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문한다는 발상 자체가 조금 지금 와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또 그 9.19나 4.27 때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이런 질문들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 내부에는 상당히 미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이 아니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설상가상의 이 상황에서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는데, 세계 최초로 북한과 중국이 국경을 갖다가 코로나를 이유로 또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북중 관계도 상당히 단절이 되었습니다. 2020년 6월은 잘 아시다시피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든가, 또는 그 총참모부에서 대적 관계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일단 보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기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 언론에서는 북한이 3대 3중고라고 해가지고 제재, 코로나, 이 그 홍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위기고 식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행군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언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홍수 지원에 대해서 외부 지원을 거절한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거부하고 있느냐, 맨 앞에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지만요, 기본적인 남북 합의를 갖다가 이행을 해라, 남북 합의의 주요 사항이 아닌 식량 지원 같은 문제들을 갖다가 이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라 민간과 정부가 분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국에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좌초이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갖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평창올림픽 이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높은 이런 우리가 결단이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지만은요, 그 이후에 하노이 이후에 현재 교착 상태는 현 정부의 책임, 물론 북한의 책임도 있지만 현 정부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좀 너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을 하고, 조금 현재 남북 관계에 미중 전략 경쟁이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김정은의 새로운 길 중에 하나가 상당히 나쁜 시나리오로서는요, 지정학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변수를 갖다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방 이후에 우리는 도둑처럼 해방이 찾아왔는데,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바로 분단 과정을 가졌고, 또 이 분단 과정에서
냉전이 이 남북만을 갈라 나온 게 아니라 남남 대결, 또 북한에서도 북북 대결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씻을 수 없는 민족 간의 상처만 있는 게 아니라요. 1950년 10월 25일이 되면은요, 중국이 미국과 처음으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 이 남북 사이의 전쟁이 미중 국제 전쟁으로 확전이 되게 됩니다. 뭐 여기 한국 전쟁 이야기가 뭐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소련과 연대를 해가지고 미국의 침략에 방어를 하고 또 조선을 도운다 이런 전쟁을 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1953년 7월에 휴전을 맺었기 때문에요. 미국과 중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사이의 국제 전쟁은 한반도에서 영구 전쟁으로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뭐 이제 군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은 한국의 그 군사주권,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요. 중국과 미국이 대립을 하면은 한국이 휘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당히 불안정한 안보 환경을 한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중 동맹입니다. 이 북중 동맹과 마찬가지로 한국과 미국도 동맹을 맺고 있기 때문에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맹으로 충돌이 되는 지점이 바로 DMZ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안보를 갖다가 유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비교적 냉전 이후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느 정도는 전략적인 무게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서로 국제 질서를 협력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상당히 불리한 안보 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중이 전반적으로 전략 경쟁을 하면서 한국에 현재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드를 배치를 해라. 우리가 사드를 갖다가 부분 배치를 하면서 미국도 중국도 굉장히 분노를 했죠. 또 주한미군 기지에다가 중국을 겨냥한, 물론 북한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은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해라. 또 쿼드라고 해가지고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미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이 포괄적인 안보 동맹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Five Eyes 플러스 3라고 해가지고요. 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이루어진 이 세계 포괄적인 정보 동맹에 한국도 들어오라고 하는데요. 미국이 상당히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반대로 한국이 이걸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국과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한다. 이렇게 중국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질문이 현재까지 지속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이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요. 중국은 우리의 최대 경제 교역국이자 또 전략적인 동반자이기 때문에요. 전략적 모호성으로 미국과 중국이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이제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게 미국 대선 과정에서 최근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아래에서 위까지 모두 다 중국 때리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선이 되든 공화당이 당선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중 전략 경쟁이 확산이 되는 것은 거의 말할 것도 없는 이 상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민주당 내에서 현재 이 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북한을 아주 싫어하는 강경 보수이기는 하지만은 한반도의 선제적인 공격은 안 된다. 그리고 북한과 협상이라는 것은 일괄타결 방식이 아니라 주고받기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상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역겹게 김정은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 수사일 뿐이지 외교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말라 부통령 같은 사람들이 외교의 주도권을 줄지
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일부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의 종전을 갖다가 지지 선언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자기가 그 하원의 외교위원장이 되면은 많은 의원들을 끌고 북한에 가가지고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사실은 내부의 스펙트럼이 상당히 큰 정당이기 때문에요. 누가 외교의 주도권을 쥐느냐, 특히나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단임 대통령입니다. 재선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이 외교의 주도권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선거 이후에 미국의 외교 정책은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가 넘어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한번 우리가 김정은의 입장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는 앞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대화가 불가능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바이든과 협상을 시도하거나 또는 트럼프와 이 브로맨스를 갖다가 확장을 한다면은요, 당선된 대통령이 다른 쪽이라고 하면은요, 불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현재와 같은 그 미중 갈등을 갖다가 그대로 이용을 해가지고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이 김정은의 이익에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2020년 10월 다음 달에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오중전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입니다. 향후 5년간의 경제 정책, 또 2035년까지의 중국의 대국가 전략, 또 대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앞에서 설명드린 쿼드라든가 또는 뭐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해서 한국의 입장을 요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입니다. 또 2020년 11월에는 미국의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현재 역사상 최고의 북중 관계를 맺고 있는데, 북중 관계가 굉장히 나빴던 적도 많은데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이 상태를 유지하는 동맹 강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이 자기를 지지해 주는 게 뭐 고맙기는 하지만은 뭐 미국이 가진 동맹에 비해서는 이게 그렇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돈이 많이 들고 또 국제사회에서 이 상당히 문제아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북한과 동맹을 긴밀히 하는 것은 시진핑으로서는 우리 이제 그 국제정치학에서 비대칭 동맹의 딜레마, 이 고민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너무 가까워져도 문제고 너무 멀어져도 문제인데, 바로 시진핑으로서는 김정은이라는 동생이 너무 가까워지는 게 별로 반갑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은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그 북중 동맹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북중 국경의 변화를 먼저 사진을 한 컷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그 최근에 이제 국제기관이라든가 여러 언론을 보면은요, 그 매년 특히나 이제 춘공기만 되면은 북한이 무너질 듯한 그런 이야기를 현재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기관에서는 북한의 GNP가 1,500불인데 고난행군 때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20년 사이의 경제가 30년 사이의 경제가 거의 발전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제가 2005년도에 하단 사진이 중국 단동의 사진입니다. 지금 중국 단동은 인구 7, 80만의 이 도시이고, 이 넓은 권역으로는 한 인구가 250만쯤 되는데, 시내 중심부에는요, 위에 사진이 신의주인데 신의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많은 고층 건물들, 뭐 3, 40층 아파트가 질비하고 5, 60층의 빌딩이 상당히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물론 중국 전체에서 보면 소규모 도시이지만은 중국의 국경 도시 중에서는 가장 잘 사는 지역입니다. 이 앞에 이 단동이라는 지역도 제가 2005년에 갔을 때는 앞에 보이다시피 이 벌목, 목재 정도의 산업이 주력인 빈곤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중국이 대체로 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사진보다도 신우주는 훨씬 더 못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주에 지금 딱 눈에도 보이시겠지만 15층 이상의 건물이 70채, 80채 이상입니다.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북중 국경도 또 북한 내부도 변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세포 등판이라는 이 강원도에 있는 북한의 축산 지역을 들어보셨겠지만은요, 이 서울만한 면적이 이렇게 그 많은 축산지대로 변화를 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은 이 북한의 중강진 안에 있는 어느 산골 마을을 찍은 사진인데요.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소라든가 말이라든가 염소, 양이 참 많은데 북한에서는 이제 사료, 곡물을 먹여서 이 짐승을 이렇게 사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방목 형태로 이렇게 축산을 많이 하고 있고 양어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주장하는 것이 과연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됩니다. 제가 매년 1450km의 국경 이 답사를 하면서 보면은요, 이러한 농장이 수백 개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10년 전에는 북한의 소를, 말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가끔 보더라도 참 북한 사람들도 참 말라 있는데 소나 말도 말라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영양 상태가 좋고 어느 정도는 좋고요. 또 어느 정도는 소나 말들도 이제 사람들처럼 살이 찌고 있다 이런 느낌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북한의 자체적인 노력도 있지만은요, 시진핑의 하나의 외교 전략이 아닌가. 저는 이제 이러한 점에서 북중 동맹의 시진핑이 생각하는 연루의 위험성, 너무 친해지는 거의 위험성을 갖다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이나 중국 학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금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의지가 없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은 미국을 꼽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미국의 그 정책하는 분들, 관료들한테 물어보면은 자신들도 생각하기에 맞는 말 같다. 우리 미국이 별로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이 왜 미국이 비핵화 의지가 없느냐라고 하면은 바로 미중 전략 갈등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한미 군사 훈련에 있어서 미국 측의 전략 감시 자산이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진입을 하고 또 그 다양한 미국의 감시 자산이 공중에 떠가지고 북한을 감시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이 중국의 이 북경, 제남, 또 뭐 이런 산동, 심양 이 군사 지역을 갖다가 관찰을 하고 러시아의 극동,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 함대를 갖다가 관찰하는 것을 갖다가 매우 걱정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감시 장비를 통해서 모든 중국의 인터넷이라든가 중국의 이 통신망을 갖다가 감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모든 핵과 하늘에는 B2B와 같은 그 핵 폭격기들, 또 바다에도 핵을 발사하는 잠수함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에 대해서 미국과 중국의 이 군사력의 격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을 이유로 이러한 그 항공모함을 직접 출동시키는 것은 부담되기 때문에 북한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중국 측은 자신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중국은 북한에게 엄청난 압박과 선물을 통해서 미국과 핵 협상을 지속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압박 분야도 있지만 이제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 청년, 여성, 지방, 농업 등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많은 북한의 이 기술자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뭐 농장, 중국의 많은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또는 언론사 또는 여성기관들에서 이렇게 연수를 시켰습니다. 물론 연수생들은 이들이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을 배우러 지식 공유를 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에게 연수비를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2019년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이 비용도 만만치 않게 큰 돈이었다라고 보였습니다. 또 제가 북중 국경을 이렇게 답사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북한을 방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 노동자 또는 연수생 또 관광객은요, 무역 수지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일부 통계를 연구하는 경제학자들이 북중 간의 무역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북한이 경제 위기다, 식량 위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은요, 경제는 무역 수지하고 무역 외 수지로 대외 수지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대외 수지 분야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이 하드 커런시, 이 현금을 갖고 다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이지 않게 중국이 또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현재 유엔 안보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는 개발을 갖다가 이렇게 막는 데에는 효과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수산물이죠, 뭐 조개라든가 뭐 오징어라든가 이 생선 같은 거, 문어 같은 것이 무슨 핵 개발하고 관련이 되느냐, 이런 것을 수출하지 못하면서 어부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또 임가공입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도 또 90년대 초반까지도 전국 방방 곳곳에 미싱이 있는 곳에는 우리 누님들, 어머니들이 이런 이 부업으로 이렇게 미싱을 돌려가지고 아들들, 딸들을 갖다가 이렇게 학원을 보내고 또 눈깔 사탕도 사주고 뭐 아이스크림도 사줬는데, 북한도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인가공 산업이 과연 북한 여성들의 인권에 신장이 되는 것이지 무슨 북핵을 저지하고 있느냐, 이러한 주장을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 북중 국경의 여러 지자체들, 우리로 말하면은 구청 이하의 단위, 군 이하의 단위입니다. 뭐 단동, 홍춘, 도문, 안도, 장백 등은요, 상당히 경쟁적으로 북한과 교류 협력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폭이 넓은데 이것은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북한과 협력을 추구하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시골에 있는 공무원들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조선중앙당의 중앙위원들, 정치 국원들까지도 현재 만나면서 북한과 중국이 협력하자고 설득을 하고 있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중국의 입장은 다르지만은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또 북한 학자들과 면담을 한 내용을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요, 이 합의 이행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고 우리는 이러한 지원보다는 지식 공유, 그러니까 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빵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는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빵만 줘서는 안 되고 개성공단과 같이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빵을 만드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남북이 거꾸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 당시에 뭐 작은 물길이 만나서 큰 뭐 강을 이루고 이런 거 북한 사람들 아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민간 단체에서 해야 되는 말이고, 물물교환 같은 경우는 민간 단체가 하는 거고, 정부에서는 이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북측에서 좀 당황스럽게 현재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북중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2020년 1월 23일 날 북한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국경을 폐쇄했지만은요, 북중 관계가 마치 끝난 것처럼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0년 5월에 김정은 유고라든가 김정은 위원장이 와병이다, 중병이다라고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일부 인원들이 신우주에서 단동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이 되기도 하고, 이게 신압록강 대교라고 해가지고요, 신우주와 단동을 잇는 다리인데, 이 다리가 연결하는 장면이 목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뭐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한국 언론만이 아니라 워싱턴 등 여러 나라 언론에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김정은 위원장이 생존에 뭐 문제가 없다, 이 활동에 문제가 없다라는 증거로도 사용이 됐지만, 북중 국경이 정말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주하게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다. 또 다음 사진은, 하단 사진은 도문과 온성군 남양 노동자구를 잇는 이 다리인데요. 이 다리가 일제 때부터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지금 아스팔트 포장 있는 도로가 8월에 아스팔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 남양 지금
아파트가 보이는 요거요. 요게 그 1층짜리 대부분 이 초가집 같은 게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2016년 홍수 이후에 이 북한의 현재 이 대규모 돌격대들이 지방 도시에 가서 재건하듯이 재건을 한 이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사진이요. 삼지연 개발을 위해 가지고 삼지연과 백두산 난파 여행을 위해 가지고요. 중국의 안도연에 이 쌍목봉하고 삼지연의 신무성 구간을 갖다가 육로 국경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고, 현재 중국 정부는 장백산 이 통상구라는 새로운 통상구를 국가급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인프라가 확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이 2020년 6월 29일에는요.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도문 옆에 있는 도시 훈춘이죠. 훈춘과 권하세관, 원정리를 통해서 라진항까지 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이 구간이 주로 이제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그런데 이 도문과 훈춘이 경쟁하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제 사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지도만 보여드리는데요. 이 훈춘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러시아 핫산을 거쳐가지고 이 라진에 있는 한국까지 이동을 하면은 이 도문의 이 옆에 바로 철도역이 있는데, 이 철도를 통해서 이 청진까지 한 100여 킬로가 되는데, 여기로 가는 이 철도하고 거의 비슷한 속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사이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물류철도를 연결하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러시아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는데도 러시아 전문가들도 참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열심히 북한과 도로철도 연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잘 아셔야 될 게요. 도로철도 연결은 어느 나라든 또 유엔 안보리든 간에 결의안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합의가 가능하다. 이미 합의는 했기 때문에 실천만 하면 되는 사항이다. 이걸 좀 증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 증거를 갖다가 제가 제시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진핑 주석 방문을 위해서 제가 수차례 북측과 중국 측과 여러 차례 회의를 했는데, 참 중국 측이 어쨌든 간에 시 주석이 방문을 할 때 문 대통령과 시 주석 또 김정은을 DMZ 같은 데서 한 번 더 JSA에서 만나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또 남북중이 소규모 방역과 관광이 되는 지역을 좀 이렇게 공동으로 개설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예, 한국에서 지금 제재와 코로나 홍수로 인해 가지고 북한의 붕괴론,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온다라는 국책기관의 보고서라든가 또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희망사항이지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단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세력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비용은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돈을 쓰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맨날 점심도 사 먹고 버스비도 쓰는데 이것은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월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 것을 월급 중에서 이제 우리가 쓰는 돈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200만 원을 벌면 이것저것 쓰기 때문에 한 7, 80만 원이 남는다. 그럼 이게 편익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분단을 통해서 참 많은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평화를 통해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 분단을 통해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이 대체로 북한은 곧 붕괴될 것이기 때문에 분단이 좋다. 또 평화를 통해서 편익을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아들이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참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또 내 남자친구가 군대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러한 평화 편익 세력들은요, 이 전쟁을 반대하고 대체로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은 무력에 의한 통일은 오히려 통일 비용만 또 감정의 골만 깊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서로 바라는 것만, 자기가 희망하는 것만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과다하게 북한이 참 먹고 살 만한 나라다, 또는 반대로 북한이 붕괴된다라는 위기론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2.0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 설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엔이라는 조직이요, 안보리를 통해서 제재를 하고 있고, 또 유엔은 평화와 화해를 지지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된 것을 유엔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 정부도 이러한 상반된 목표하에서 굉장히 허우적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정부가 현재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새로운 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국의 정책이 선명해지기 전까지는 핵이 있는 고립된 조선이 되면서 북미 핵협상과 남북 협력을 포기하고 북중 동맹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진핑으로서도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 상반기까지는 남북 협력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비관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정부는 미국 대선이라든가 중미 전략 경쟁과 무관하게 우리가 했던 수많은 합의 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북한과 빨리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